그래, 또 이런 일이 있었어. 오늘 아침에는 모스크바 남동쪽 리아잔에 있는 와일드베리 물류 허브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현지 정유소에도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 남쪽에서는 별도의 시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목표를 빗나가 근처의 제3자 창고를 맞췄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공격 이전에도 에스토니아 정부국은 피해액을 20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이 수치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아마존을 공격하여 의지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서방 지도자들은 이 전략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 회의가 트럼프에게 그런 말을 할 완벽한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러시아 방공 시스템은 앞서 언급한 정유시설조차 제대로 방어하지 못해 보호 능력이 거의 없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와일드베리즈와 그 주요 경쟁사인 오존은 우크라이나가 지난주에도 공격했던 곳인데 러시아 GDP의 최대 8.5%에 해당하는 거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복잡하니 그건 잠깐 보류해두죠. 즉,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타격 전략이 러시아 경제 전체의 연쇄 반응을 일으켜 침몰시킬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도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다른 모든 일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도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와일드베리스에 대한 공격이 러시아 경제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좀 더 들여보겠습니다. 먼저 와일드베리스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창고에 대한 단발성 공격에 놀라울 정도로 탄력적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본사에서 누군가 흥분하기 전에 우크라이나 대규모 작전 맥락에서 와일드베리스가 더 이상 제대로 된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는 점을 바로 짚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공격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여파를 살펴볼 텐데 그 영향은 정말 막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시아 경제 전반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지만 정확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 공격과 관련된 직접적인 문제들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먼저 회사의 좋은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대부분 나쁘기 때문입니다. 와일드베리즈와 같은 이커머스 대기업의 물류센터들은 서로 거의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허브가 다른 허브들을 공급하고 또 다른 허브들이 서로의 재고를 유지하기 위해 의존하는 휠 모델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와일드베리즈를 판매 창구로 사용하는 상인들은 상품을 다양한 창고로 직접 보내고 그 후 모든 상품은 해당 창고에 보관되다가 그 창고에서 지역 주문을 처리해야 할 때까지 대기합니다. 적어도 비슷한 공개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운영됩니다. 와일드베리즈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는 비공개 기업이고 러시아에 있기 때문에 얻기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르게 운영한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특히 이 회사의 핵심 개념이 아마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복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와일드베리즈에게 좋은 소식인 이유는 한 창고가 공격을 받더라도 전체 네트워크가 마비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와일드베리즈의 물류의 10%가 마비됐다는 식의 통계를 볼 때 실제로 그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10%가 다음 10%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 다음 20%에 연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식은 아닙니다. 이걸 도미노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이는 와일드베리스 동부 운영에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회사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창고를 두고 있는 전국적인 기업입니다. 거리의 장벽 때문에 와일드베리의 동부 지역 수익은 비교적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제 와일드베리스에 대한 나쁜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미 불타고 있는 창고들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타격 반경 내에 있는 전체 운영에도 해당됩니다. 이는 회사 사업의 대부분에 해당하는데 러시아의 경제 중심이 매우 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 문제는 기대치와 와일드베리스 시스템의 모든 부분이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와일드베리스 본사가 계속 운영하고 싶어도 여전히 많은 다른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요 문제는 직원들이 창고를 운영하기 위해 출근하는 것입니다. 잠시 그곳에서 일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대부분의 직원들에게 이 일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지치게 만들지만 적어도 그에 맞는 보수를 받습니다.
자, 이제 당신이 죽을 확률도 꽤 높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아마 내일은 출근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게다가 레이더가 대략적인 목표 위치를 알려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일드베리스 직원들이 다가오는 공습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듯하다는 점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와일드베리스의 물류센터가 처음 공격을 받은 이후에는 자신들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걸 눈치채고 그에 맞게 대피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격 후에도 여전히 그들은 시설에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곧 일어날 일은 그 모든 직원들이 그곳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고 위험 수당도 받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고민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와일드베리스 직원으로 일하는 걸 좋아했다 하더라도 내일 당신의 창고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해야 합니다. 지금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일을 쉬는 날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더 광범위한 특별 군사 작전이 와일드베리스 본사의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에서 취업은 어렵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실업률은 2.1%로 이는 건강한 노동자들이 우크라이나로 보내지고 국내 군수 산업이 그 모든 군인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인력을 채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판매자들은 자신들의 상품이 와일드베리스에서 실제로 팔릴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야 하며 모든 것이 불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판매자들이 받고 있는 신호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기억하세요. 최초 공격 직전에 와일드베리스는 서비스 약관을 업데이트해서 전쟁 행위나 특별 군사작전으로 인해 파괴된 상품에 대해 공급업체가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SMO, 지금 소규모 사업자라고 상상해보세요. 회사 자산의 대부분이 와일드베리스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라면 이미 여러 소규모 사업체들이 그랬던 것처럼 갑자기 파산하게 될까봐 매우 불안할 것 같습니다. 이제 와일드베리스는 단순히 자사 재고에 있는 상품의 가치를 보장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와일드베리스 수익에도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크렘린이 해결해야 할 문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권력자들이 아무런 실질적인 지원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중기적 해결책에 대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일드베리스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덜 매력적인 표적이 될 더 작은 창고를 짓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체 비즈니스 모델이 대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형 물류센터가 없다면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오늘 의제의 진짜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러시아 경제에 더 광범위한 시스템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물리적 표적을 한두 단계 넘어서서 본다면 그 답은 예입니다. 하지만 대침체 당시의 전염 효과와 비교할 만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훨씬 낮습니다. 판매되는 제품의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아마존이라는 표현은 와일드베리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간단한 설명이지만 두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마존은 직접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또 직접 판매하는 제품도 많습니다. 제3자 판매업체들도 생태계의 일부이긴 하지만 그들이 전체 생태계는 아닙니다. 반면 러시아인들이 와일드베리에서 구매하는 대부분의 제품은 제3자가 판매합니다. 와일드베리는 단순히 판매 플랫폼과 물류 대행업체 역할만 합니다. 즉, 와일드베리의 총 상품 거래액, 본질적으로 플랫폼을 통해 오가는 금액은 2025년에 6조 1천억 루블이었습니다. 플랫폼을 통해 흘러가는 금액을 제외하면 와일드베리의 실제 수익은 대략 1조에서 1조 5천억 루블 정도였습니다. 참고로 와일드베리는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실제 수익 수치를 공개하지 않아 여기서는 업계의 유사한 추정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6조 1천억 루블, 이 러시아 경제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동쪽에 남아있는 지속가능한 가치를 제외하고 말이죠. 좀 더 익숙한 용어로 말하자면 약 800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또한 공격받고 있는 더 넓은 전자상거래 시스템까지 포함하면 앞서 언급한 러시아 GDP의 8.5%라는 수치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론으로 공급업체들이 대체 방안을 찾아 경제적 피해가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해결책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이들 기업과 잠재적인 경쟁사들 모두 하루아침에 오프라인 매장 모델을 다시 부활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특별 군사작전 전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경제 발전을 약 20년 후퇴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대안. 여전히 좋은 대안은 아니지만 더 나은 대안은 와일드베리스를 판매 창구로 계속 이용하면서 주문을 직접 처리하는 것입니다. 중간 규모 판매자들도 분명 시도할 것입니다. 규모의 경제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고 소비자들에게도 훨씬 느릴 수밖에 없겠지만 적어도 이 방법은 작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이것이 완전히 엉망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규모를 키울 수 없어서 와일드베리스가 필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헤드라인에 나온 8.5%라는 수치는 피해를 다소 과장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아주 심하게 과장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일자리를 잃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러시아 경제가 전반적으로 과열되어 있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너무 오래 실업 상태로 있지 않을 겁니다. 특히 동원령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라면 더욱 그렇죠. 맞아요. 저는 여기서의 문제를 러시아 전체 경제의 시스템적 위험이라기보다는 크렘린의 정치적 문제로 더 묘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은행 부문의 관점과 전염 위험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잠시만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 상반된 메시지를 들으셨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와일드베리스 자체는 심각한 채무 부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와일드베리스는 충분한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거나 적어도 과거에는 그랬기 때문에 최소한 당분간은 어려움을 견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여기에는 약간의 사업 속임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와일드베리스의 모회사가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의 비즈니스 모델은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에 걸쳐 판매마다 루블을 회수하기 위해 설계된 거대한 유통망에 투자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부채 수준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와일드베리즈는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추정치에 따르면 특히 드론 사가가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전통적인 러시아는 끝났다는 의견에 영향을 받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에 따르면 부채는 163억 달러에 달하며 그중 약 40%는 주요 국영은행에 빚진 것입니다. 따라서 와일드베리즈가 갑자기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다면 러시아 은행권 전체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도 매우 나쁘다와 푸틴 체제가 끝나는 일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 범위를 신중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는 국내 총생산 GDP 외 1%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비교하자면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잔액은 GDP의 9%에 달했습니다. 물론 이건 직접적인 비교는 아니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훨씬 더 복잡한 금융 시스템의 근간이 아니라 단일 기업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선택지가 금융위기와 그의 특별 군사작전 종료라면 푸틴이 그 회사를 구제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러시아 전체 경제에 진정한 전염 효과가 발생할 위험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현대의 경제적 충격은 경제학자들에게도 정말 충격적이라는 점입니다. 시스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면 우리는 부정적인 경제적 결과를 완화할 정책을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지 대치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터넷에서 러시아가 재정적으로 끝났다고 외칠 때마다 항상 어떤 개입이 이루어져서 그 이야기가 러시아가 타격을 입었다로 격화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한 퍼즐 조각들이 있지만 잠재적 재앙은 우리가 이미 그 한복판에 들어선 뒤에야 분명해집니다. 또는 제목이 약속한 것을 답하자면 와일드베리즈의 붕괴가 더 넓은 경제 시스템과 예측할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다면 러시아 경제의 나머지 부분까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 책임자라면 아마 그런 일이 밤잠을 설치게 만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이유가 더 큰 걱정이 되는 건 다시 말하지만 와일드베리즈는 사기업이고 제가 이야기한 많은 부분이 사람들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근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붕괴를 기대해선 안 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와일드베리즈는 지급불능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와일드베리즈 은행은 기억하세요. 여기는 러시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체 은행이 있습니다.
이 은행이 중소 판매자들의 대출 상환을 3개월 동안 동결했습니다. 이 조치는 와일드베리즈가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충분히 건전한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예측 시장에서는 와일드베리즈가 올해 파산을 선언할 확률이 9%에 불과하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맥락 속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와일드베리즈는 끝났다, 푸틴도 끝났다는 식의 과장된 이야기를 하며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앞으로 몇 주간 그런 주장들을 더 자주 듣게 될 것입니다. 클릭수를 늘리고 예측 정확성이 시청자 수에 크게 영향 없길 바란다면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게 맞는 방법입니다. 적어도 예측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옳고 그름에 따라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실제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첫 번째 도미노조차도 넘어질지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자, 오늘의 핵심 요점은 무엇일까요? 와일드베리스 창고에 대한 개별 공격은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 능력에 놀랄 만큼 직접적인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해 회사는 제대로 작동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잃게 됩니다. 회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경제적, 정치적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전반적인 확산 위험은 낮습니다. 한편 제 보조 채널인 라인스온맵스 엑스트라를 구독하시면 매일 올라오는 콘텐츠를 놓칠 위험은 전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성가신 과일 테마의 물류 회사들을 갑자기 공격하지 않았다면 오늘 그곳에 영상을 올렸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구독 부탁드리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